오늘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은, 아니 어쩌면 영화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묵직한 한 사람의 실제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제목이 무슬림이 이란을 탈출해 난민 캠프에서 예수를 만나다인데요. 한 인간의 삶이 철저한 신념, 그리고 죽음을 무릅쓴 탈출, 또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모센 카즈미 박사의 믿을 수 없는 인생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가에 대한 기록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종교적 개종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뭐랄까 훨씬 더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심리 과정이요? 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가치관을 어떻게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게 되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케이스 스터디인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각자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15살의 어린 모센 카즈미가 살고 있던 1970년대 후반의 이란으로 시간을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센은 아주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어요. 코란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는 소년이었죠. 네, 신앙심이 깊었죠. 그가 15살이 되던 해 이란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 혁명이 새로운 기회를 줄 거라며 엄청 들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대학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소식이 컸죠. 맞아요. 모센도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었거든요. 입학시험에서 90점 이상은 거뜬히 받을 거라 확신하면서 전국의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두 곳에 당당하게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전부 불합격이었습니다. 네, 진짜 멘붕이었을 거예요. 성적이 모자라서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비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모센이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떨어져야만 했던 이유, 그건 성적표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학교 수업에 양복을 입고 참석했다는, 지금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단지 옷차림 하나 때문이었죠. 네, 혁명 이후에 경직된 체제 측에서는 양복을 입은 그를 이른바 서구주의자, 그러니까 웨스터너로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옷차림 하나 때문에 뛰어난 인재의 미래가 한순간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모센의 세계관에 얼마나 큰 균열을 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개인의 뛰어난 재능과 치열한 노력이 체제의 경직성과 이념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기여하고자 했던 국가가 자신을 거부한 거니까요. 네, 단지 서양식 옷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로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학 진학의 길이 막혀버린 그에게 떨어진 다음 명령은 위험한 특수군부대로 징집되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당시 이란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특수부대 징집은 모센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빼앗긴 자신의 미래를 찾기 위해서 험준한 국경의 산맥을 넘어 탈출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정말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겁니다.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렇게 목숨을 건 험난한 여정 끝에 모센이 도착한 곳은 오스트리아의 한 난민 캠프였습니다. 난민 캠프라는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싹 다 사라진 척박한 환경이거든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네요. 네, 인간은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할수록 자신이 가진 마지막 정체성, 모센의 경우에는 독실한 무슬림이라는 그 강한 신념과 자부심에 더욱 매달리게 되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캠프 맞은편에 북미에서 온 선교사들이 작은 커피숍을 열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모세는 우연히 그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의 굳건했던 내면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인물을 만나죠. 바로 더글라스라는 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모센이 가지고 있던 서양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 만남을 통해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그 체제에서 배웠던 서양인에 대한 편견 말이죠. 맞습니다.
모센의 머릿속에 서양인의 세속적이고 타락했으며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는 강한 편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나타난 더글라스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심지어 약혼녀와 동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센의 엄격한 종교적 기준에서 봐도 너무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 도덕적인 모습에 큰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상대방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 신념을 강하게 방어하려 하지 않았나요? 기록을 보면 매일같이 아주 뜨거운, 때로는 엄청 공격적인 논쟁을 벌였다고 나오거든요. 내가 옳고 너희가 틀리다라며 화를 내기도 했죠. 네, 완전 전투 모드였어요. 맞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려 들고 분노를 표출하는 건 철저히 모센의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전환점은 모센의 분노가 아닙니다. 그 분노를 대하는 선교사들의 태도에 있죠. 태도요? 모센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글라스와 선교사들은 다음 날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따뜻하게 환대하며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와, 논리로 막 치열하게 싸우려는데 사랑으로 받아친다니 진짜 당황스러웠겠네요. 전문 용어로 인지부조화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죠. 모세는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면 똑같이 반격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마저 조건 없이 품어버리는 그들의 태도에서 엄청난 문화적 심리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신학 논쟁에서 진 게 아니라 그 환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거군요. 네, 그가 난생 처음으로 목격한 진정한 조건 없는 환대 앞에서 그의 내면에 처져 있던 견고한 방어벽에 쫙 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조건 없는 환대 덕분이었을까요? 모세는 오스트리아 난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원하던 캐나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캐나다에 와서도 전투력은 여전했어요? 길거리든 캠퍼스든 기독교인만 보면 신학 논쟁을 벌였죠. 네, 여전히 방어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운명 같은 로맨틱 코미디 같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훗날 그의 아내가 되는 한국계 여성 인숙 씨와의 만남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인숙 씨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네, 그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인터뷰가 방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유명 방송 백 헌틀리 스트리트 있잖아요. 인숙 씨가 바로 그 방송국의 오랜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고 합니다. 매일 인터뷰 얼굴을 예쁘게 만져주던 분이 훗날 인터뷰의 아내가 된 거죠. 참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오묘합니다. 정말 극적인 인연이죠. 진짜 신기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연애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종교적 가치관에 좁힐 수 없는 충돌 때문이었죠. 아, 예수를 대하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맞습니다.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보는 모센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 인숙 사이에는 아주 깊고 험난한 골이 있었습니다. 모센 입장에서는 인숙 씨의 주장이 끔찍한 신성 모독으로 들렸겠네요. 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모센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면 영원히 헤어지겠다, 몇 채우 통첩을 날릴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까지 불사하며 신념을 지키려 한 거군요. 근데 인숙 씨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나누고 싶어 하고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건 바로 예수다 라고 대답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죠. 판을 뒤집는 질문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인숙은 모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요? 와,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네, 이 단 한 문장이 모센의 굳건했던 신앙체계에 가장 취약한 급소를 찌릅니다. 모세는 즉각 코란 구절을 인용하며 알라는 내 목의 핏줄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방어에 성공했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덜컥하고 걸리는 걸 느낍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목의 핏줄보다 가깝다는 건 엄청나게 가깝다는 뜻 아닌가요? 거리가 가깝다는 신학적 개념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완벽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신이 정해놓은 율법과 규칙을 지키려 평생을 아등바등 애써왔거든요. 아, 두려움 속에서 규칙만 따르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인숙의 질문을 받은 순간 자신이 신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는 뼈아픈 사실을 직면한 거죠. 종교가 단순히 지켜야 할 단방향적인 규칙에 집합해서 양방향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 지적이 그의 세계관을 뒤흔든 겁니다. 아, 이제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평생 완벽한 답안지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시험관 얼굴은 본 적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네요. 모세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하늘을 향해 아주 당돌한 도전을 던지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저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친 겁니다. 평생 다른 신앙체계에 있던 사람이 자기 세계관을 부수고 이런 도전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뼈를 깎는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짐작이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모세는 기도를 올린 그날 밤부터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네, 아주 생생하고 결정적인 꿈을 2번이나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에서 이란의 옛 동네 골목길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붉은 수염과 붉은 머리를 가진 낯선 기독교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아주 강렬한 한마디를 던져요. 네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라. 모세는 잠에서 깨어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뭘 바꿔야 한다는 거지? 하면서요. 그리고 이틀 뒤인 1989년 12월 12일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눈부시게 흰 옷을 입고 손에 못 박힌 상처가 뚜렷한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죠. 아주 자비롭고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모세의 자존심과 이성적 방어 기제는 꼿꼿하게 작동합니다. 꿈속에서조차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까? 라고 따져 묻죠. 와, 진짜 대단한 고집이네요. 예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책망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첫 번째 꿈과 똑같은 대답을 돌려줍니다. 네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라. 이 짧은 문장이 결국 모세의 여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열쇠가 됩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꾼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환을 말하는 걸까요? 아주 쉽게 도로 운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단속 카메라나 벌금이 두려워서 억지로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있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죠. 겉보기엔 같아도 내면의 동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이슬람의 율법 중심 교리는 전자에 가깝습니다.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해서 선행이 무거워야 구원을 얻으니 끊임없이 외적인 규칙을 강박적으로 지켜야 하죠. 모세는 그렇게 완벽해지려 했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늘 좌절했다고 고백합니다. 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깬 후 성경의 예레미야 31장을 읽으며 엄청난 지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구절을 통해 율법이 두려움으로 지켜야 할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히브리서도 읽었다고 했죠? 네, 단 한 번의 완벽한 희생으로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히브리서의 치밀한 논리가 그의 오랜 영적 갈증과 강박을 완벽히 해소해버린 겁니다. 논쟁을 즐기던 날카로운 이성이 오히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져 된 거네요. 지적인 동의가 어떻게 마음의 굴복으로 이어지는지 완벽한 사례입니다. 결국 그 거대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는 얘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은 모센의 삶을 상상도 못한 빛깔로 물들입니다. 현재 모센 박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캐나다에서 정말 다당면으로 활약하고 계시죠. 네, 토론토의 모아바투 연합교회 담임 목사이자 의사, 교수, 스포츠 카이로프랙터까지 활동 중입니다. 엄청난 멀티태스커예요. 그런데 목사 취임 직후 거대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정확히 2020년 3월 15일이었죠. 맞아요. 전 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면 봉쇄가 시작된 겁니다. 무슬림 배경의 초신자들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물리적 만남이 싹 차단된 거죠.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산맥을 넘은 사람인데요. 곧바로 매일 5분에서 7분짜리의 온라인 묵상 영상을 만들어 성도들과 나눕니다. 이 노력이 멘토팀 바렘 박사의 조언을 거쳐서 아버지와의 매일의 진솔한 대화라는 365일 묵상집으로 출간되기까지 하죠. 페르시아어로도 번역됐고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모센의 개인적 이야기가 현재 이란의 묵직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예레미야 49장의 엘람, 즉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심판을 받겠지만 마지막엔 회복될 거라는 내용이죠. 네, 실제로 국제기구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이란 정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지하교회의 성장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핍박이 심할수록 내면의 열망은 더 커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센 박사는 마지막에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의인이 침묵하면 악이 번성한다. 며 우리 모두가 박해받는 이들의 사회적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종교를 떠나
소외된 자들을 향한 연대의 태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진짜 소름이 돋네요. 소년의 탈출기가 거대한 사회적 연대의 메시지로 확장되다니요. 자, 오늘 딥다이브 여정을 좀 되짚어볼까요? 양복 한 벌 때문에 미래를 빼앗길 뻔했던 소년이 국경을 넘었고 조건 없는 환대에 충격을 받아 오랜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꿔라 라는 부름에 응답해 이제는 억압받는 자들의 영적 안식처이자 옹호자가 되었죠. 이것은 한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위대한 사상적 탐험이자 경이로운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과연 어느 지점에서 가장 마음이 멈추셨습니까? 험난한 탈출 과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공격적인 논쟁 상대를 환대로 무장해제시킨 선교사들의 태도였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보여달라며 치열하게 질문을 던졌던 지적 투쟁이었을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였습니다. 모세의 삶이 바뀐 결정적 계기는 절대적 진리라 믿었던 것에 과감히 증거를 요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질문이 인생 궤도를 돌려놓았죠.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견고한 신념은 무엇인가요? 만약 오늘 용기를 내어 내 생각의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미지의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될까요? 당연하다고 찰석같이 믿는 것들의 질문을 던지는 용기. 어쩌면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시작되는 출발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진지하고 깊은 심층 탐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창문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두뇌를 깨워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굳건한 세상에 작은 물음표 하나 툭 던져보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